안녕하세요. 두 번째 물질과 전자기장의 첫 번째 중단원 전기단원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체의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고체의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은 두 개의 학습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고체의 에너지띠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 두 번째,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 이 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그 에너지띠 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에너지띠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가 있어요. 요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도체와 또는 반도체, 절연체 흔히 얘기하는 부도체죠. 부도체의 차이를 아마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이론이 아닌 에너지띠 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 자, 전기 전도성이라는 얘기는 전기를 어느 정도 통하느냐 이 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전기 전도성에 대한 그냥 실험 수행 과정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고체 에너지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장갑을 저 같은 경우는 뭐 장갑 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장갑을 잘 안 끼고 다니는데 여러분이 그 맨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려면 손이 시립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장갑을 끼면 이제 따뜻하긴 한데 장갑 낀 채로 휴대폰을 만지면 휴대폰이 조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쪽에 지금 교과서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 다르게 되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휴대폰이 이제 조작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다른가 이거죠. 선생님이 지금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손가락 이 부분에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장갑은 그러니까 섬유 같은 경우는 일반 섬유죠. 일반 섬유. 일반 섬유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섬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게 절연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렇게 약간 일부분의 그 장갑에다가 전기를 잘 통하는 우리는 전기를 잘 통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성 섬유를 일부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래 이제 휴대전화 이제 화면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접촉하면 손가락에 이제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게 휴대전화가 이로 인한 어떤 전기적 용량의 변화를 감지해서 접속 여부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 섬유로 하게 되면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전도성 섬유를 부착한 장갑을 사용하면 전기가 미세하게 흘러서 이제 그 휴대폰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전도성 잉크라는 게 있는데요. 전도성 잉크로 발광 다이오드를 켜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전도성 잉크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등교하고 나면 여러분 전도성 잉크를 한번 직접 이렇게 선을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성 잉크는 도체냐 절연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당연하게 이제 전도성이라는 얘기는 전기를 통하는 성질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흐르는 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런 요 선들이
일반적인 이제 구리선이 아니고 그 전도성 잉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약간 굳어지게 되고 요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 그 선처럼 구리선처럼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도성 잉크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편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회로도를 구성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체 에너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학습 내용이 바로 고체 에너지띠인데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이제 고체, 액체, 기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고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에너지 띠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띠가 붙었는데요. 뭐 일종의 이제 띠라고 하면 뭐 밴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고체 에너지 띠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공부했던 보호의 원자 모형과 관련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얘를 잠깐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자를 보면 자, 안쪽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자들이 가장 안쪽부터 시작해서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진 전자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에너지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너지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한 개일 때의 에너지 분포가 지금 뭐 가장 안쪽 그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지금 에너지 준위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원자가 두 개가 되면 그 이렇게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그어질 테고요. 또 다른 원자에 의해서 색깔 달리할게요.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또 그어질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원자들이 이제 무수히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가 매우 많아지는 겁니다. 원자가 매우 많아지면 여기에 있던 그 에너지 준위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준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떤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그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원자들이 매우 많아요. 무수히 많게 되면 계속해서 그 에너지 준이들이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어지다 보면 마치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띠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다시 살펴보면은요, 원자의 핵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종 그 전자들이 안쪽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원자에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 준위,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빨간색과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두 개가 쭉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원자들이 많은 수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원자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그 전자들이 이제 띠를 에너지 준위를 표시를 할 텐데요. 그 에너지 준위들이 이제 무수히 많다 보니까 마치 거대한 이런 어떤 띠처럼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 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띠와 띠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띠 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영역, 그래서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체 에너지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자까띠라는 띠가 있어요. 이 원자까띠는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최외곽 전자가 있는 그 영역에 있는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공간을 우리는 원자까띠라고 합니다. 이 허용된 띠가 있죠. 그러니까 원자까띠에는 전자들이 채워져 있고 전자들이 이제 에너지를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용된 띠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도띠가 되겠습니다. 전도띠는 아직 지금 현재는 전자가 없는데요. 원자까띠와 전도띠 사이에 이 간격이 있죠. 이걸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 하고 또는 띠 틈이라고 합니다. 띠 틈이고 요 사이에는 즉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보면은요. 현재 원자까띠에 전자들이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들이 옮겨갈 어떤 빈자리가 없어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바꿔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쪽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도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자까띠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 중에 좀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 이런 공간이 뭐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뭐 각종 그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하겠죠. 뭐 여기 있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전도띠에 전자가 앞쪽에는 전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띠에 전자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이렇게 전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고체 내부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우리는 이거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띠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예요? 전류가 흐르는 정도잖아요. 전기가 잘 흐르냐, 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기 전도성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여러분이 이제 흔히 뭐 전기가 잘 흐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도체라고 얘기하고 전기가 잘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절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부도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과서 그림에 보면 이제 다양한 물질을 이용해서 전기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이제 실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이건 특별하게 어려운 실험은 아니어서 뭐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기 전도성이 이제 큰 물질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전기 전도성이 큰 물질이면 당연히 뭘까요? 우리 지금 실험에서 사용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그 물질들 중에 이제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샤프신 같은 것도 전기가 잘 흐르고요. 당연히 구리선도 전기가 잘 흐를 테고 그다음에 철사도 전기가 잘 흐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기가 잘 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은 뭐 플라스틱이 되겠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이쑤시개도 해당이 되겠고 뭐 나무 이쑤시개도 마찬가지 전기가 잘 안 통하겠죠. 종이도 마찬가지 전기를 잘 안 통할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수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전기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샤프신 같은 것들이 전기를 잘 흐르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아마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샤프신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흑연은 전기가 잘 흐르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제 1학년 교과서에 이 그림이 나왔었고, 이제 물리1으로 이제 옮겨왔는데요. 이 그림은 뭐 1학년 때 있었던 교과서든 물리1이든 물리2든 매우 중요한 그림이 되겠고요. 고등학교 물리1에서 이제 고체와 도체와 절연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에너지띠를 이용해서 전기 전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보시면 이제 원자과 띠가 다 이렇게 존재하고요. 원자과 띠가 다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도띠가 있는데, 어떠한 이게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어야만이 전기가 이제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도체를 보시면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뭐 일부 이렇게 겹쳐 있기도 하고요. 거의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반도체를 보시면 전도띠로 이제 전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띠 즉 띠 간격이 절연체에 비해서 뭐 그다지 이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뭐 좀 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게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들이 전도띠로 넘어가게 되면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전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과 띠에 있는 이 전자들이 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띠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전이하기가 매우 이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거의 확률적으로 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고무나 뭐 유리, 뭐 나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뭐 절대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Si, 뭐 14번 규소나 그다음에 뭐 점화듐 같은 것들이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다시 좀 살펴볼게요. 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어 작은 전기장에도 전류가 잘 흐른다. 여기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어떤 공간, 영역 이런 걸 뜻하는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 전기를 걸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하고 약간의 겹쳐 있죠. 겹쳐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러니까 쉽게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절연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매우 넓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가 거의 불가능하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그럼 확률이 0이냐? 뭐 0에 가까운 거지 0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0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반도체는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여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이 띠 간격이 절연체처럼 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띠 간격이 아니라 적당한 에너지를 주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옮겨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절연체도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뭐 당연히 흐를 수 있겠죠. 절연체에 이제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여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안에 그 띠틈 이게 절연된 상태가 파괴된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절연 파괴라고 하는데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기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절연체의 대표적인 건데 절연이 파괴되어 이제 거기 이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지점 사이에 절연이 파괴되려면 매우 높은 고전압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및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존재하여 연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 사이 간격이 이제 가깝기 때문에 인접한 원자들이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수가 많다면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존재해요. 거의 연속적인 뭐를 이루죠? 네, 에너지 D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밀집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이 원자들이 매우 많은 원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옆에 있는 애들하고 계속 조금씩 이제 아마 가깝게 밀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연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것을 하나의 각각의 그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합쳐져서 D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것을 에너지 D라고 합니다. 이처럼 D 간격이 절연체보다 작아서 전자가 작은 에너지에도 비교적 쉽게 전도띠를 이동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반도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원래는 어떤 상태에 있는데 절연체 상태에 있는데 얘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 상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기가 흘렀던 건 아니고요. 약간의 띠틈이 있었는데 걔네들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니까 거기에 있던 원자가띠에 있던 그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여러 가지 센서의 핵심 부품이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센서를 하나 찾아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우리 모든 첨단 산업에서 필요한 대표적인 어떤 부품이 되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반도체가 다양한 센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센서 중에 우리가 광 센서라는 게 있어요. 광 센서는 이제 빛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로 만든 광 다이오드가 빛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을 수 있고 가속 가스 센서 등 반도체를 활용한 다양한 센서가 이제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가장 모든 센서들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치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센서 키네틱이라고 하는 그 웹이 있어요. 그 웹을 검색을 하시면 아이폰이든 뭐 안드로이드 폰이든 간에 센서 키네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웹을 다운받아 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수많은 센서들이 어떠한 센서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측정하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직접 한번 학교 등교했을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에너지띠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띠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에너지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원자들이 인접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바로 고체잖아요. 그래서 고체에서 주로 취급하는 내용이 바로 에너지띠가 되겠고요. 고체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를 뜻하는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기 전도성이 에너지 D와 에너지 D, 즉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그 간격을 통해서 도체냐, 그 다음에 절연체냐, 반도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의 좀 궁극적인 원리, 어떻게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지, 그리고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부품의 하나인 다이오드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